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움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정보를 머리에 채워 넣는 일, 그게 성장이자 발전이라고 믿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내가 행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건 수많은 책이 쌓여있는 도서관 책꽂이에 불과할 겁니다. 중요한 건 배운 걸 바탕으로 행동하고 나 자신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동기부여 전문가 짐 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움이 지식이 되도록 하지 말라. 그러면 바보가 된다. 배움이 행동이 되도록 하라.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당장 내가 어제 배운 것 중에서 오늘 실행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또 즐겁게 깊이 있게 토론하시는 날이죠. 전 세계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리막이 더 많은 롤러코스터이기는 한데요. 미국은 밤사이에 나스닥만 약간 올랐고 다우나 S&P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장 중에서도 관세가 유예될 것이다라는 루머 혹은 가짜뉴스에 시장이 또 엄청나게 출렁이기도 했고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한 2% 안팎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불어닥치고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 또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또 지난해 자동차 보험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과잉 진료라든지 보험 사기 이런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또 올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나갑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제 하나 둘씩 내고 있죠.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을 서울에서 이곳으로 옮겨야 한다. 옮기자, 이전하자 이런 움직임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랜 기간 침체돼 있었던 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또 충북 청원의 일부가 합쳐졌는데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조성되면서 정부기관 일부를 이곳으로 이전을 했죠. 어디일까요? 이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아니면 이제 시를 붙여서 세 글자도 다 좋습니다.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한글을 만든 강력한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왕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특히 이번 주에 저희가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정옥님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율 대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 입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메시지를 읽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같이 들어보실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나왔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인데 워낙 기대치가 낮긴 했습니다. 예. 잠정 실적 결과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15% 줄었지만 당초 이제 전망치가 4조 9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망치 하단부를 30% 넘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연결 기준 한 79조 원이어서 1년 전에 비해서 9.8%가 늘었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 79조 1천억 원에 이제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사실 이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네. 세부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효자는 아마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이제 모바일 경험 부분. 여기에서 이제 갤럭시 S 이제 25 시리즈가 이제 최단 기간 판매 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한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견해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큰 관심사는 반도체였거든요. 네. 반도체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안팎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삼성전자 주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5%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뭐 미증시 기술주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호조 발표로 인해서 3% 넘게 오름세 5만 5천 원 선 탈환을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6조 6천억 정도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가 5조 원대 초반. 눈높이가 원체 낮아서 삼성전자한테 아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6조 원대 영업이익도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우리가 우리가 10조 원도 넘는 그쵸.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조 원 기대하다가 9조 원 나오면 어닝 쇼크. 5조 원 기대하다가 6조 원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자, LG전자 실적 하루 전에 나왔죠. 여기는 매출이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LG전자 1분기 매출이 22조 7,4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8% 늘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이제 5.7% 줄어들었지만 이전 분기와 비교하게 되면 무려 800% 넘게 영업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네. 1분기 매출은 일단 이제 기존 주력 산업 성장과 함께 이제 B2B 거래,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와 더불어서 구독 사업, 구독 서비스 산업이 선전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신축할 때 대부분 빌트인 가전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가전에 대한 성장세, 여기다 이제 제품 판매와 서비스를 결합한 이제 가전 구독도 굉장히 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독 사업의 경우에는 이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1조 원, 분기당 1조 원은 사실은 6년 연속 1조 원이기 때문에 뭐 이번 분기 지난해보다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물류비, 원자재비, 인건비, 비용이 증가한 걸 감안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달 말에 실질적으로 연결 부분 경영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 승계를 위한 유상증자 아니냐 이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규모를 좀 줄인다고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해서 참 시장에 쇼크를 안겨줬죠. 네.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 정정 공시를 했는데요.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는 2조 3천억 원대로 줄이고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김승현 회장의 새아들이 보유한 하나에너지가 사실상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내놓은 겁니다. 네. 사실은 이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돈으로 경영권 승계장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이제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당국 당국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제 보이는데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주가가 뭐 거의 급등하라고 있습니다. 6, 7%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 한 7% 정도 주가는 또 반등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값이 계속 오름세예요. 맞습니다. 서울 이 전세 보증금 10곳 가운데 9곳이 올랐습니다. 올 1분기 이제 국토부의 이제 실거래가를 분석해 봤더니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이제 한 41%가 이제 계약갱신, 그러니까 2+2, 네. 10건 가운데 4건이 계약갱신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9%포인트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계약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준 게 87%. 네. 10거 가운데 9가구는 보증금을 인상한 겁니다.
이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상승했죠. 또 전월세 매물은 부족한 영향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를 미루고 계약갱신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별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실소유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 동작구의 이제 이 계약갱신 비율이 무려 93%. 그러니까 이사를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으로 인해서 전셋값 상승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이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입자로서는 이사 가는 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제곱미터당 평균 2,5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국민평형 34평형형 평균 전세 가격이 8억 5천만 원. 이게 옛날에는 매매가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서울 평균이라고 하니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이제 한 171만 원인데요. 이 가격 평균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 경기도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을 이제 웃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양극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이 전세가 상승이 우려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이제 3월 전세 수급 지수가 기준선 100에서 137입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100을 웃돌면 전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세 시장 매물도 부족한 데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가격 상승 압박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집값 상승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일반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까지 대출 규제에 나서요. 맞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주택을 이미 보유한 유주택자들의 경우는 아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받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는 아예 이제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쨌든 이런 보험사에 대해서 신규 대출의 잔액을 3% 미만으로 좀 권고하는 분위기인데요. 뭐 자율규제라고는 하지만 각종 보험사들은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오락가는 이제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에 이제 때문에 네. 은행권에 이어서 보험사,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 또 갈아타기 위한 실수요자들은 조금 대출받기 위해서 좀 여러 군데를 좀 비교해야 되고 또 제3금융권으로 좀 이전해야 되는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물가도 계속해서 걱정인데 최근에 식품업체들도 그렇고 잇따라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담합에 대해서 뭔가 경고가 나왔네요. 올해 들어서 이미 가격 올렸거나 이제 올리기로 한 식품 외식 업체가 40여 개 다른다라는 쪽 전해드렸는데 오를 거 다 올랐거든요. 네. 커피, 라면, 햄버거, 맥주빵, 아이스크림. 근데 이들 이유는 뭐 원부자재 인건비 올랐습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단가 올랐고요. 전국 불황까지 겹쳤는데 3월에 실제로 가공식품 물가는 3.6%예요. 네. 전체 물가 2.1보다도 한 1.5배 이상 더 높습니다. 이게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과 이제 외식물가 상승에 대해서 혹시나 가격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감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의 불안을 타서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업체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원가 부담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이제 식품 가공 업체의 경우는 한 번 오르면 절대 내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담합은 철저히 이제 철퇴하되 인상분해에 대해서는 투명한 좀 원가 공개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아마 국무회의 10시에 열고 대통령 선거 날짜 확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6월 3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선거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예산도 들어갈 테고요. 맞습니다. 조기 대선에 따른 비용이 5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추정이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화부터 나게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이라. 맞습니다. 쓸데없는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 예산처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번 대선에 총 5천억 원 가량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선거관리 비용이 거의 한 30% 넘게 3,200억 원. 또 제외 국인 선거관리
또 선거 보조금 등으로 다양한 항목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인데 이게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매 5년마다 하는 대선 일정이 이제 2년 정도 앞당겨진 셈인데요. 교훈은 뭐냐? 내가 가진 한 표 정말 소중히 잘 행사하자. 미래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지만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잘 이제 선택하자. 여야 당정 떠나서 인물 보고 투표합시다라는 이제 이런 걸 상기시키는 뉴스입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한 2% 안팎 반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약간 상승폭이 좀 낮아지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네. 뭐 어제 간밤에 미국 소식 때문인지 뭐 조금 유예할 수 있다거나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미국장이 최소한 빠지지만 않아도 한숨을 돌릴 수는 있는데 뭔가 이제 끝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창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증시는 어떻게들 보셨어요? 너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어제는. 어제는 진짜 좀 살벌했죠.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나란히 이제 5%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그 8개월 만에 코스피는 8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밀리니까 좀 뭐 공포라고 할까요? 나중에는 오늘 지금 그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면 다 인버스 ETF예요. 코스피 지수에 코스피 200의 인버스 ETF들이 지금 엄청 거래가 많이 될 정도로 다들 그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할 정도의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다들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것도 이제 2배짜리 혹은 또 반면에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걸 오늘 제일 많이. 한쪽에서는 떨어지는 것에 베팅하고 또 한쪽에서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고. 정말 사실 레버리지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주식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려도 올라도 콜을 해도 풋을 해도 먹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한 배 먹는 건 못 참겠다. 2배는 돼야지. 네, 2배는 돼야 먹고 한 3배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게 주식 시장이 약간 코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0.1%가 올라서 사실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이 이틀 합쳐서 10% 넘게 대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0.1% 올랐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뜯어보면은 시작할 때 마이너스 5로 갔다가 개장하고 1시간 만에 플러스 4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안에 10%가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시장이. 예, 세계 최대 시장이. 보통 이제 우리가 코인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출렁임이 심해서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라는 건데 나스닥이 그걸 닮아가고 있고 지금 뭐 공포지수라고 하잖아요. 변동성. 미국, 한국 다 공포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르든 내리든 출렁출렁 하는 게 정말 커질 거다. 작은 뉴스에 환호하고 그러게요. 작은 뉴스에 절망하고 이런 흐름들이 커져서 주식시장을 보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 원래도 스트레스지만 더 스트레스가 더 받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무리하게 또 한쪽으로 크게 또 베팅하시다가는 또 이제 또 큰 위험을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관세 그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루머가 있었던 것도 관세를 이제 유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예. 또 막 보도로 되면서 와전이 됐던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 측에서는 부인을 했죠. 끝까지 간다는 겁니까? 정말 웃겼습니다. 밤사이에 저희 KBS 뉴스 그 네이버 포털 안에 있는 예. 그 회사별 포털에 거기 속보가 떴어요. 유예 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클릭을 해보니까 기사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게 막 온 외신에 알려졌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그런 적 백악관에서 그런 적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주르륵 사라지면서 근데 주식은 그때 정말 그 소식과 함께 로켓처럼 튀어 올랐어요. 로켓처럼 튀어 올랐다가 그 소식이 딱 사실이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서서히 꺼지더라고요 다시. 참 웃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관세가 유예가 된다는 게 또 얼마만큼의 호재인지 미리 또 보여준 장면이기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또 한마디 새벽에 한마디 했죠. 거의 뭐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느낌인데 중국에 지금 미국이 54%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랬더니 중국이 지난주에 우리도 보복하겠어라고 34%를 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한 게 중국이 보복 관세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50을 더 얹겠다. 50% 54 추가 관세. 더하기 50이면 중국의 관세를 104%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야. 104%짜리 세율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과를 해도 양도세 우리 중과 중에 중과율도 70% 80%도 그것도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뭐 새로운 기록들을 트럼프 황제가 써내려가고 있다. 네. 이제 시장이 지금은 특황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트황상. 네. 트럼프한테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갑자기 시장이 그렇게 튀어오는 거는 이제 트럼프 풋이라고 하죠. 예. 트럼프가 주식 시장이 망가질 때마다 뭔가 이 새로운 대책을 내놔서 이거를 구제해주곤 했는데 그걸 너무 다들 시장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준이라도 좀 어떻게 그 좀 구제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뉴스에도 아 이게 트럼프 풋인가 하고 그 시장이 쉽사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실히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아니 땡 굴뚝일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누군가가 이제 시장을 한번 간보는 거겠죠. 약간 이제 띄워본다고 하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막 증시가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어도 약을 먹어야 뭔가를 고칠 수 있다. 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란 보고서라는 게 지지난주부터 아주 뭐 그 전에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스티브 미란. 네. 지금 가장 큰 미국 경제의 문제는 쌍둥이 적자인데 이 쌍둥이 적자라는 것을 왜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이 쌍둥이 적자의 근원은 강달러다. 달러가 문제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쌍둥이 적자도 없애고 약달러를 만들 수 있는 이 정책 패키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너무 실험적이고 황당합니다.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일단 관세를 모든 나라의 관세를 다 매긴다. 그렇게 해서 수입보다는 우리가 내부에서 알아서 이 제조업을 일으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하나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시행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반드시 지금 시행해서 한 1년 정도의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더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중간 선거 전에 경기가 다시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잡고 들어간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이 관세에 더해서 통화 정책입니다. 근데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국채와 관련된 각국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협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관세율 협상하는 게 아닐 거고요. 너네가 지금 갖고 있는 국채, 외환 보유고 우리 미국채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영구채로 전환해. 아니면 제로 이자로 전환해. 이거 완전 협박하는 겁니다. 일종의 디폴트 선언 비슷한 건데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관세도 건드리고 미국 국채가 세계에 퍼져 있는 이것도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환율은 지금 당장은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약 달러로 가게 만들어서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겠다. 미국의 패권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라는 플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미개한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미란이라는 이분은 하버드 경제학 박사거든요. 네. 굉장히 똑똑한 분이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허황되다. 굉장히 자기만의 게임 같은 논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약간 달러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위기 상황에서 갈 곳이 없으면 또 달러로 다시 또 돈이 몰리기도 하고요. 또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면 결국은 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달러 약세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달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 환율 한번 볼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6원대입니다. 최근에 1,43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예. 1,470원대까지 다시 또 치솟고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지금. 어제가 33원 올랐는데 하루에 33원 오른 거는 2020년 3월. 그러니까 5년 만에 2020년 3월이면은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이 완전 초기 정점. 예. 그때만큼 이제 환율도 출렁인다는 거죠. 아까 뭐 주가도 제가 출렁출렁 한다고 했지만 환율도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 뭐 입 아프게 하는 얘기지만 경제에서 가장 싫은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네. 관세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숫자를 저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인지 아하. 아니면 각 나라가 무릎 꿇고 들어오면 깎아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대목이고 어제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빠졌죠.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거의 8% 가깝게 빠졌는데 네. 근데 전에 한 가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부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대목은 일본에 이제 마이너스 8% 빠지니까 일본 이시바 총리가 네. 국회에 나가서 지금은 국난 사태다. 내가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작은 베트남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를 46%를 맞으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베트남의 서기장이 바로 트럼프의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상호 관세를 한 석 달 유예해 주라. 그럼 우리가 확실한 카드를 들고 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거죠. 예. 또 이제 좀 네. 정치적 공백 상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과 만나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너무 속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참고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한 5.6% 현재 반등하고 있네요. 어제는 거의 한 8%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조금씩은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상호관세 발표된 게 시행되는 게 미국 시간으로 9일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한 하루 반 이틀 정도 남은 건데 이게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지 하루 이틀 안에 또 말을 바꾸는지 이거 눈 떠보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일단 오늘은 약간 바뀌었잖아요. 뭐 뭔가 좀 봐주겠다, 협상을 한번 할 여지를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이 허무맹랑하다기보다는 이 현실에서 있을 것 같지 않은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이 그래서 미란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보고서 상으로만 보면 이 관세라는 건 어느 나라에 대해서 깎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국이 어딘가를 우회로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만들거든요. 근데 네. 알고 보면 다 중국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만들겠다고 하는 그 여기 새로운 공장을 생기는 거 보면 우리나라 아주 큰 기업들인데 빅3 배터리 업체들인데도 중국 자본이 끼려고 해요. 그 비율은 공개는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들이 우회로를 계속 뚫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 관세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 어떤 우회로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펭귄한테 관세를 부과했듯이요. 그렇죠. 펭귄만한 산. 그래서 펭귄만 사는 이론적으로는 섬에도. 이거 관세 부과를 어느 나라에 봐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간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다. 그 오랫동안 세계 분업 구조가 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쓰는 물건을 생산을 하고 이게 또 이제 남미로 가기도 하고 뭐 남미의 생산 기지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뭐 지난번에 IRA 그 바이든 때 IRA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갈 거고 미국에서 파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쵸. 미국이 그래서 보조금을 준다.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다 그랬는데 네.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다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는 게 현재 미국 상황에서 과연 물가에 긍정적인가? 파월 의장도 최근에 이제 관세는 단기적인 충격이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좀 이 스탠스를 바꾸는 게 가장 지금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이 관세라는 카드가 그 연준을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가끔 합니다. 뭐 이제 균형감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어떤 거장이나 네. 어떤 신적인 수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동시대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예. 이제 완전히 경제 역사를 새로 쓰는 시장의 첫 장을 쓰는 거라면 당연히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저히 저게 뭐야라고 이해 못 하겠지만 마치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아닌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거야. 근데 그 과도기를 지나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이 그런 건가라도 저도 가끔은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범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해는 안 되죠.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라는 게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높은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런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협상을 한다. 협상의 기간도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거고 관세율은 우리가 숫자로 눈에 딱 떨어지게 보입니다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비관세 장벽까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기술 표준까지, 그 나라의 보조금, 심지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업용 전기요금 이런 걸 이제 다 건드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협상이 되기도 힘들고 협상을 한들 수년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높은 관세를 계속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많이들 들으신 얘기겠지만 예. 결국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들에서 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찍은 요 사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백인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민주당 텃밭이던 그 지금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공업지대 일자리인데 이 일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 뒤로 바이든이 지난 한 4,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한국에서 뭐 공장 끌어가고 뭐 TSMC 공장 짓고 막 엄청 노력하고 자동차 회사도 많이 지었지만 근데 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고용이 늘었는데 고용이 늘긴 했는데 제조업 일자리가 그렇게 늘진 않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는 제조업들은 거의 로봇으로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한 30억 불인가요? 300억 불인가요? 뭐 투자를 해서 새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고작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나온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만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로봇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려면 로봇을 써야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짓지 않고 노조가 없는 썬벨트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제조업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를 찍을 유인이 생기는 상태. 트럼프는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데리고 오겠다. 쌍둥이 적자를 없애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상태. 중국하고 끊겠다라고 해야 되는 이 상태를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는 우리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건데 외부에서 특히 정치학자들이 보기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금 같이 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 같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수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다수는 잡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다수의 불만을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받다 보면 포퓰리스트들이 아니면 불만 세력이 원하는 지도자가 집권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극우화되고 있는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석 달 전쯤인가요? 별책부록에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책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제 금통위가 17일에 열리거든요. 네. 미국 연준 FOMC는 이제 5월 우리 시간은 아마 5월 8일에 발표가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좀 한 달 정도나 남아 있고 당장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잘해봐야 1%대 중반 성장. 근데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또 둔화되고 하면은 0%대 성장에 머무를 수도 있다. 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망들을 그 고려하자면 금리 차원에서 아니면 통화 정책 차원에서 할 일이 있죠. 완화적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또 앞에 딱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금리를 내렸을 때 돈을 풀었을 때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고민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함수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3.0으로 동결했다가 2월에 2.75로 한 번 내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내리면 연속 2번 내리는 건데 방금 서영민 기자 말했듯이 경기 진작, 내수 진작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려야 하는 건데 내리자면 걸리는 게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또 1,500원 넘으면 물론 1,500원 넘는 게 무슨 수학적으로는 의미는 없지만 1,500원이 됐다는 심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00 목전까지 와 있잖아요. 사실 원래는 한국은행이 1월에 금리를 내리려고 했었어요. 1월에 우리 계엄 국면 한창일 때, 계엄 탄핵 국면 한창일 때 그 환율이 1,470원, 80원까지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1월에 못 내리고 2월에 내렸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도 내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상황이 불안정적일 때는 한국은행이 기재부, 그러니까 재정 당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환율 정책, 재정 정책을 쓰는 게 통례인데 지금 뭐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뭔가를 계획성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2달짜리인데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체계적인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카운터파티인 한국은행도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결정할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지점이 한국은행이 매우 고민스러울 것이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미시적으로 당장 그 관세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업종,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따져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적하는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금 주고 대책 마련해주고 한다는 게 참 이게 끝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관세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잠깐 보고 또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말씀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경애 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트럼프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두 글자이자 세 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이자 대표적인 행정도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요. 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는데요. 조선의 왕, 위대한 왕의 이름을 따서 세상의 으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듬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렇게 나왔죠. 서울은 수도다. 이러한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서 그게 무산이 됐고 일부 행정부처만 내려가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이곳으로 뭐 국회라든지 대통령실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504님 과거에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상호입니다. 이렇게 5504님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406님은 이곳에서 10년째 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꽉 찬 상가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쪽 지역도 상업 경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677님은 다른 채널 듣다가 최근에 듣게 됐는데 한 번 들으니까 계속 듣게 되네요. 방송도 우리 경제도 늘 상한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798님은 신랑이 이곳에서 근무해서 지금껏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쿠폰 받아서 주말에 신랑이랑 함께 하게 해주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쏘고 있습니다. 2796님은 종로에 있는 약국입니다. 동료 약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맞아요. 약 기다리면서 대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경제 방송도 나오고 있고 종로에 참 약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796님은 그중에서도 제일 훌륭하신 약국에서 일하시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혹은 세 글자 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고남영님이 이대호 성공시대. 아직도 성공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한 두세 분 정도 전국에 남아 계십니다. 그거 타 방송사의 남성 여성의 시대에 붙은 그 프로그램 저희는 성공 예감,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전체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해 자동차 보험의 손익 따져보니까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험료를 내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사는 보통 이제 무슨 손해보험, 무슨 화재 보험, 이게 손보사라고 하잖아요. 손보사 자체는 흑자고요. 네. 거기서 이제 자동차 보험 부분만 떼서 한 부분만 한쪽 팔만 봤을 때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는 한 5천억 정도 전부 다 합쳤을 때 한 흑자를 봤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97억 정도 적자를 봤으니까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큰일인 거죠. 왜 적자를 받느냐 뜯어보면은 보험료가 네. 우리가 항상 물가가 오르는 것만 기억하지 내리는 건 잘 기억 못하지만 그렇죠.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보다 2023년이 쌌고요. 2023년이 2024년보다 쌌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손보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 운행이 많이 좀 줄면서 자동차 사고 건수가 좀 줄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상 회복되면서 사고가 다시 늘고 있거든요. 사고가 늘면 보험사의 지출은 느는 거니까 결국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서 작년에 이제 손해율이 낮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결국 보험사들이 이제는 보험료를 올려야겠습니다라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논리적으로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보험료 내린 건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올린다고 하는 건 바로바로 기억하고 또 올려 이러고 하는데 근데 자동차 보험은 최근 3년 동안 내려왔다라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랬었나?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이걸 예. 알아채기가 또 힘든 게 우리가 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냥 그 가격 비교를 해서 뭐 각사별로 싼 걸 선택하지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한국전력이나 뭐 통신요금이랑은 좀 달라서 그렇죠.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 보험료가 싸졌다는 것이요. 그 새 차가 나오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새 차에 달린 각종 안전 편의 기능들 때문에 긴급 제동 뭐 같은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막 추가되고 뭐 블랙박스가 추가되고 뭐가 추가되고 하다 보면 값이 막 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저런 기능들을 탑재해서 싸지는 거야라고 느끼기가 쉽고 아하. 예 그리고 동시에 그런 특약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보험사들이 이런 새 차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경향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한 2년 3년 계속 그렇게 줄어드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단지 코로나 효과가 아니고 점점 안전 기능들이 좀 확충되면서 자동차 사고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가나 보다 했는데 네. 근데 그 추세가 올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해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하면 왜 이렇게 손해율이 높나요 하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가 시작되면 또 그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그게 물가 상승 영향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고칠 때 뭐 부품이라든지 공인비도 들어가는 네. 거고 네. 또 하나가 요게 이제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나이롱 환자라는 표현. 예. 일단은 쿵 하면 이제 뒷목부터 네. 또 과잉 진료도 있는 거고요. 사실 자동차 보험료 올리기 전에 이런 것부터 어떻게 좀 차단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들은 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모든 보험의 본질적인 그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실손보험도 똑같은 얘기할 수 있죠. 나이롱 환자 아니면 전체 한 8%의 환자가 보험료의 한 8, 90%를 가져간다. 자동차 사고도 정말 경미한 사고들이 보험금의 대부분을 수령해 갑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경미한 사고에 따르는 각종 의료와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수리와 관련된 비용들은 일정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이 일정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뭐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차를 몰았을 때 15년, 20년 전에 차를 처음 몰았을 때 쿵 부딪혔어요. 앞차랑 거의 뭐 키스라고 하죠. 그 어떤 스크래치 하나 살짝, 없는 아주 살짝. 그냥 부딪혔다라는 느낌만 있는 상태인데 어. 앞차에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어이구야. 4명이 타고 있으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합의금을 줘야 된대요. 2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줘야 하나요? 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면 보험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는 이 관행 내지는 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고정 비용을 계속해서 높이는 겁니다. 안 들어가도 될 비용들이 합의금이나 아니면 수리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하고 무관치 않은데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 성민수 기자. 사고가 나도 서영민 기자가 얘기한 거에서 좀 요즘에 다른 게 건강보험 접수도 되거든요. 그 손해보험 접수를 안 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나이로 환자라고 하는 게 진짜 그냥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것인가? 그럼 미묘하게 아플 수 있죠. 그 충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뭐 외과적으로 또는 이제 내과적으로 이 진단명이 안 나오는데 애매하게 그냥 불분명하니까 나이로 환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환자는 환자인 거예요.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금을 줘버리고 사건을 케이스를 종결하는 거죠. 이런 관행이 오래도록 지속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우리는 이제 한방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아하. 이 테라피의 영역인데 이 예. 한방에서는 사실 뭐 사진을 찍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혈이 뭉쳤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서 또 그 교통사고 치료를 한단 말이죠. 요즘에 사실 교통사고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대부분 이 한방병원 광고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또 치료비가 또 그 훨씬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성민수 기자가 말한 것 중에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생긴 건데 약간 이제 분명히 진단을 하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으면 명확한 외상은 안 보이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는 분들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금 주고 한 150 주고 200 주고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합의를 해버렸는데 그걸 공식 용어로는 향후 치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 환자들이 뭐 아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향후 치료비, 그러니까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게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게 막 불가능합니다. 그 의사가 중상이라는 진단서를 떼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합의금을 주고 빨리 종결해버리고 싶어도 합의금을 못 주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그 제도가 발표가 됐었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의 지출이 상당 부분 줄 수 있고 이거는 금감원 추정으로는 보험료가 한 3%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는 나 아프다고 떼쓰면서 합의금 받아가는 이런 류의 떼를 써도 보험사가 못 주게 제도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뭐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가 판칠 계제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법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제 손실 회피, 쉽게 말하면 본전 심리 때문에 내가 낸 보험금이 얼만데 그리고 나도 접촉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나도 좀 받아야지 이런 심리가 또 있을 수 있겠고 또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다 기관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일부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면서 보험사에 이제 손해율이 되는 거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걸로 돌아오는 거죠. 일반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글을 올려주신 분들 무사고인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올라가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겠죠. 억울하신 분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4년 연속 보험료가 내린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는? 특약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작년 재작년과 똑같이 설정했는지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해서 사고를 내지 않은 분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모두 다 평균적으로 쫙 퍼뜨려서 반영이 되는 거지 특정인에게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뭐 체감성 착오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네. 그 올해 사고를 내지 않으셨다고 해도 이 사고라는 것이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 3년 이상 무사고면 할인이 되고 4년이면 더 할인되고 뭐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작년 혹은 재작년에 사고를 내셨다라면 올해 무사고여도 보험료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새 차를 사셨거나. 그렇죠. 그 최혜진님 같은 경우는 저도 콩 살짝 박았는데 2달 반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처음엔 참았다가 나중에 머리 뒷골까지 바늘을 찌르는 듯한 고통 때문에 한참 고생. 이게 당하신 경우였구나. 그러니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그날이나 당일은 잘 모르고 또 지나봐야 또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른바 나이롱이라는 게요. 막기 어렵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뭐 앞으로는 막힙니다라고 하지만 그거 막을 수 있었으면 보험사들이 다 부자 됐습니다. 보험의 속성. 보험 제도의 본질이죠. 네, 그건. 그렇죠.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게 요즘에는 좀 다양화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행 거리를 비례해서 자동차 어떤 단말기로 꽂아놓고 실 주행 거리를 측정해서 한 달에 얼마씩만 낸다라든지 또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차종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또 이제 차등화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좀 매의 눈을 또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성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조금 증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너무나 또 불안한 상황. 그 근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고 그러면 미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희가 2부 시간에는요. 미래생활사전 코너에서 미국 현지 분위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송일아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